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종 예선에 출전한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노르웨이, 덴마크, 슬로베니아에게 모두 패하고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이번 각 그룹별 최종 예선을 통해서 덴마크와 슬로바키아, 라트비아가 각조 1위를 차지하고 베이징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하인드넷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81회를 맞이했는데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넷 진행을 맡고 있는 김태범이고요. 오늘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박김장 PD는 지금 저 앞에서 지금 촬영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저희가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달라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SNS를 통해서 공지도 되긴 했었는데 온더스포츠의 새로운 촬영 장소, 스튜디오가 오픈했습니다.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곳에서 저희가 이 온더스포츠 모든 콘텐츠를 다루려고 하고요. 비하인더넷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개편을 통해서 예정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바로 이곳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곳에서 좀 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하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라 네.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네. 점차 적응이 되겠죠? 네. 지금 보시면 이런 하키 관련 용품들, 네. 박김찬 PD 본인의 이 수상 이력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제가 오늘 뭔가 좀 아이스하키 분위기를 내보려고는 좀 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보충은 또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완해 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비하인더넷인데 저희가 지난 회 개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소개를 드리고 본론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HR99님이 기다렸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휴즈 패밀리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이제 NHL 하키 관련 댓글 먼저 좀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2018년 퀸 휴즈, 2019년 잭 휴즈, 2021년 올해 루크 휴즈까지 이 휴즈 삼형제 드래프트 1라운드 최상위 지명을 받은 이야기 언급을 해주셨고요. D.H.K님이 그런데 짜잔 그루바우어가 시애틀 주전이 되었습니다. 제이든 슈워츠도 영입했는데 보강을 하기는 하네요. 부족한 게 많기 하지만서도 이라는 댓글이에요. 지난 280회 업로드 직후에 이 시애틀 크라켄이 필립 그루바우어를 영입했어요. 예. 뭔가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사실. 예상 못했는데 말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뭔가 처음에는 확장 드래프트에서 우리는 캡 유동성을 딱 추구하는 듯이 뽑아놓고 이후에 계약하는 거라든지 선수 영입하는 거라든지 그 선수한테 장기가 엉겨주는 거 보면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루바우어를 뽑느니 그때 프라이스를 뽑고 제가 말씀드린 콤보 3명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란데스코그를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란데스코그가 극적으로 계약 열리기 전에 자유계약 열리기 전에 계약이 되고 틀어지니까 플랜 B가 없는 상황에서 골리라도 영입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밖에 패닉 바이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취약해 보였던 골리 포지션 보강이 됐어요. 시애틀 크라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마님이 FA 시장에서 시애틀이 메꿔야 할 선수를 메꾸었다고 보네요. 하셨네요. 역시 그루바우어 선수를 영입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팟빵의 이 하키 관련 댓글 볼게요. 미국 매니아님, NHL의 이적 시장에 대한 소식이 NHL 인스타에 수시로 업데이트돼서 정신이 없네요. 덜덜. 제 응원팀인 토론토는 앤더슨을 보내주고 마라잭을 데려왔고 수압딜은 아니지만 수압딜 같은 하이먼도 놓아주고 다른 자잘한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선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동안 선수 이름값에 휘둘려서 영입하고 알짜배기들을 잡지 못하는 토론토의 아쉬운 이적 시장. 이번에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하셨어요.
토론토 메이플 립스의 이번 오프 시즌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이먼 나간 것부터 이미 실패죠. 네. 그리고 안데르센의 대체자로 무라제크? 이것도 저는 썩 좋은 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결과적으로 올해 이제 잭 캠벨이 잘하긴 했지만은, 잭 캠벨이 풀 시즌을 주전으로 이렇게 뛴 경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양분하는 느낌은 무라제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라제크도 항상 기복이 이제 발목을 잡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해 줄 만한 영입이 아니다. 그리고 그 1, 2라인 같은 부분에서 하드워킹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했던 하이먼이 빠진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보강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토론토가 계속 그 컵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동안 부족해왔던 그런 부분을 채울 만한 영입이 있었냐고 하면은 올해도 저는 그런 것은 안 느껴지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전망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 디비전 많이 세지죠. 애틀랜틱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스턴, 템파 뭐 이런 팀들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진짜 플레이오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미국 매니아님께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토론토의 최근의 움직임은 그러했다라는 이현수 기자님의 말씀이셨어요. 예,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네. 뭐 잘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뭔가 그런 약점 같은 부분을 보완할 만한 영입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YB성님이 280회 10,000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후원하시면서 댓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iOS 팟빵 앱에서는 정기 후원이 되지 않습니다. CMS나 기타 다른 방법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박힘찬 PD가 이미 답글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후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더스포츠 개편 관련한 반응 댓글들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 볼츠레이츠고님, 개편 응원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아이스하키 방송국인 만큼 정말 잘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2022 동계올림픽 예선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상대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소개, 강점과 약점, 관전 포인트 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대 여자 대표팀 선수들, 고교 또는 대학 선수들도 팟캐스트에 나와서 소개 및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처음 아이스하키를 접하면 룰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시아리그 심판분들 초청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편 응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최종 예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정상 프리뷰는 진행하지 못했고, 대신 오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들까지 다 포함한 이번 올림픽 최종 예선 리뷰를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자 대표팀이나 뭐 고교, 대학교 선수들의 초대, 출연 이런 것들은 현재 이미 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리그 심판분들 초대? 뭐 이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비하인드 넷에서는 이제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어떤 출연, 게스트, 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J.W. 항상 응원합니다. 예, 감사한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N.리님, 어떻게 개편되던 간에 잘 되길 바랍니다. 매주 댓글 소개 안 되어도 좋으니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해주셨어요. 형노님, 새롭게 변화될 포맷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고요. D.H.K님, 비하인드넷 개편 응원합니다. 아시아리그로 하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에 현 실정이 너무 아쉽긴 하지만 NHL 전문 방송이 생긴다는 게 반갑기는 하네요. NHL 방송, 비하인드넷 모두 응원하고 앞으로도 쭉 챙겨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권오우님도 댓글 주셨군요. 새로운 개편으로 보다 쉽게 아이스하키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에드워드 마님 또 오셨어요. 개편을 응원합니다. 항상 꾸준히 챙겨보고 있으니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순딘14님, 이 방송 본 지도 몇 년이 훌쩍 지났네요. 제작진들이 새로운 컨셉을 추진하신다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용기 있는 도전을 지지하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댓글을 유튜브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목소리로 남겨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감사 말씀 주시네요. 그리고 팟빵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댓글 주신 분들이 있어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이름에 몇 가지 공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댓 하키, 북미 하키, 투매니 하키, 투매니 하키.
예, T5와 T5의 차이입니다. 라인 체인지, 파워플레이, 크로스 체킹, 틱택토 하키, 하이스틱, 투웨이 하키, 페널티 킬링, 바디 체킹, 페이스 오프, 오리지널 하키, 메이저 하키, 슬래싱 하키. 여기까지. 뭐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세 분께서 여기에서 차가 나셔 좋은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위에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청취자분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댓글이십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일단 감사드리고 주신 이 타이틀 후보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최종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 골라볼까 하면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중에서 고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걸 다 참고해서 저희 의논 끝에 결정을 했으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빵돌이삼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마지막 부분을 듣고 처음에는 신났습니다. 그렇게 바랐던 NHL만의 콘텐츠가 생긴다니요. 그러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힘피디님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되더군요. 사실 아이스하키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거의 없는 스포츠이고 그간 힘피디님의 노력과 반하여 금전적인 이득이나 그런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힘피디님의 열정으로 어떻게든 콘텐츠를 만들어내셨고 앞으로도 힘든 길을 계속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열정에 대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는 멘트를 듣고 어쩌면 항상 제 곁에 있다고 느꼈던 온도 스포츠가 어느 날 내 곁을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착잡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힘 PD님이 엄청 금수저였으면 좋겠다는 건방진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간의 말씀을 통해 금수저는 아니신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건 진짜 열정으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나이가 더 드시면 어쩌려고 드리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많지 않은 이 일에 커리어를 다 바치시나 하는 걱정까지 들긴 했습니다만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마음속으로나마 열심히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걱정이 기우이기만을 바라봅니다. 뭔가 가슴이 울컥해서 댓글을 쓰긴 했는데 글발이 없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말조차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여하간 힘PD님, 태범 아나운서님, 그리고 국내 최고의 아이스하키 전문가 이현섭 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느낌표 2개. 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시고 박김전 PD님이 여기에 직접 이제 답글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저희 온도스포츠와 박김찬 PD의 그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분이 또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댓글이었고 그렇죠. 뭐 노력에 비해서 금전적인 이득이 거의 없고요. 힘든 일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온도스포츠가 어느 날 갑자기 하키 팬분들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심심찮게 약간 좀 농담 반 진담 반 드리고도 있는데 힘 PD가 금수저가 아닌 거고 뭐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오직 하키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뭐 이러다가 나이 더 들면 어쩌려고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하는데 이러다가는 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계속 이러다 혼자 살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걱정이 좀 이만저만 아닙니다만 이렇게 구구절절 정확하게 맞는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되게 감동적이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이 열정을 한번 또 불태워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감사한 댓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응원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개편 이후에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릴게요. YB성님, 그리고 아스피린03님, 크래시님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YB성님 만원, 아스피린03님 만원, 크래시님 5,000원 이렇게 지난 8월에 세 분께서 또 정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 그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런 세트도 마련할 수가 있고 준비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항상 뭐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항상 부탁을 드리죠. 여기에 이렇게 뭐 후원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계속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81회 저희가 준비한 메인 소식은 베이징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최종 예선 리뷰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그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근데 KHL 저지를 입고 오셨어요. 예. 예. 일단 오늘은 좀 정면에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모처럼. 예. 소개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유.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저지군요. 예, 맞습니다. 예. 스카 저지고 오늘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KHL 얘기는 오늘 안 나오는데. 예.
그냥 뭐 이번 주 KHL 개막을 하기 때문에 아, 드디어. 기념해서 네. 그렇습니다. KHL이 이번 주 이제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에 개막하죠. 그렇습니다. 9월 1일. 9월 2일이지 않습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9월 2일 새벽이 되겠군요. 예, 그렇죠. 새벽 1시니까. 오프닝컵 경기로 네. 시작이 되는데 뭐 올해도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 기념으로 그렇습니다. 유일한 KHL 저지가 지금 이거라서 사실 아방가르트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이제 KHL 새 시즌 시작하고 10월에는 NHL 이제 개막할 거고. 그렇죠. 이제부터는 진짜 하키 시즌이 다시 또 오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좀 그런 기운을 받으면서 비하인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IIHF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국제의 네. 이제 단위 리그는 9월부터 이제 또 많이 개막을 하고 사실 뭐 아시아 리그도 뭐 저팬컵이 9월 중순에 또 개막을 하게 돼 있죠.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개막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확실히 완연히 하키 시즌이 왔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비하인드 넷이나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KHL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현숙 기자님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뉴트럴 존 튜브를 통해서 KHL 얘기도 또 활발하게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이현숙 기자님의 블로그와 또 유튜브 채널에도 자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하인드 넷 281회,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2022 베이징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최종 예선 리뷰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남자 아이스하키 베이징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이제 마지막 3팀을 가리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최종 예선에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키 팬분들로서도 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력으로 올림픽을 갈 수 있느냐, 또 한 번 그렇죠. 올림픽을 갈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최종 예선이었어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 지난번 자동 진출이었지만은 네. 이번에는 어쨌든 19년 랭킹을 바탕으로 최종 예선까지 그냥 안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이제 세계 어떻게 보면은 뭐 1.5티어 정도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1티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또 돈도 많이 쓰고 강력한 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의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건지. 왜냐하면 행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진출까지 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쾌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주목이 됐던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세계 랭킹 기준으로 3차 예선까지는 거치지 않았고요. 이번 최종 예선에 직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최종 예선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라운드 로빈 풀리그 방식으로 이제 4팀이 모든 팀들과 한 번씩 대결을 해서 각 조 1위 팀만, 4팀 중에 1위 팀만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이 과정입니다. 1위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 월드컵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8개 조에서 1, 2위 하기도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IHF 이제 본선, 이제 올림픽 본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팀만 올라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왔고, 실제로 뭐 이번에 뭐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팀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은 팀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1패만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네. 펼쳐졌기 때문에 네. 더더욱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최종 예선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총 12팀이 본선에 참가를 하게 될 텐데 이미 9팀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3자리를 놓고 열띤 승부를 펼친 이번 12개 국가의 남자 대표팀들이었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일단 명단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 비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총 26명의 선수가 이번에 선발이 됐어요. 백지선 감독, 이창영 코치, 오연욱 코치, 이렇게 코칭 스태프는 구성이 됐고, 골리 3명, 안양 한라의 맷달튼, 황현호, 고려대 전정훈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수비수는 총 8명입니다. 안양한라의 송영철, 이돈구, 남희두, 최진우 선수, 여기에 무소속의 정종현 선수, 하이원의 오인교, 고려대 이민재, 연세대 지호석 선수까지 8명 선발이 됐고요. 공격수는 총 15명이었습니다. 안양한라의 조민호, 박진규, 신상우, 신상훈, 안진희, 이종민, 이주형 선수까지였고요. 현재 소속이 없는 무소속 선수 김기성, 김상욱, 신용윤, 박상진, 전정우 선수 있었고요. 하이원의 이재희, 고려대 강민환, 연세대 김건우 선수까지 이렇게 총 26명의 이번 남자 대표팀 엔트리였습니다. 이번에 엔트리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현숙 기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올림픽 세대가 역시 많이 뽑혔다라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은 코치진도 이번에 어떻게 그 예전에 이제 올림픽 쪽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달라졌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귀화 자원들 이제 달튼 빼고는 아무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저마다 이제 길을 가는 거죠. 시간도 네. 많이 지나고 이제 그 최근에 그 팬데믹 이런 좀 흉흉한 그런 분위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은퇴를 선언을 한다든지 이제 다음 커리어를 이어가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하면서 귀화전이 이제 한 명밖에 맷달튼 들어오지 볼링한 않았다. 유일하게 귀화 선수 중에서는 이번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 부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수비진은 이제 굉장히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꾸려가면서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들거든요. 그 아무래도 팀도 이동구 없어진 선수 부분이라서. 정도를 제외하면 굉장히 그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수비진들이. 낮아졌죠. 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짚어드릴 수가 있었겠네요. 예. 뭐 여기에 좀 덧붙여 보자면 소속팀이 없는 선수가 이번에 6명이나 발탁이 됐다는 점. 뭐 이 부분은 뭐 이런저런 또 사정이 있었죠. 예. 그리고 새로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있어요. 하이원의 오인교 선수 이번에 처음 대표팀에 들어왔고 꼴리의 전종훈 선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새로 대표팀에 합류한 대학생 선수들이 이번에 5명이 들어가 있다는 점. 뭐 이 점도 좀 저는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예, 근데 무소속은 보기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작년 시즌에 국내 대회의 경기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몸 관리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염두를 두지는 않아도 뭐 괜찮은 부분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최종 예선 리뷰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속해 있는 F조부터 좀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대표팀 리뷰가 오늘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조부터 지금부터 출발해 볼 텐데 사실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8월 4일에 덴마크로 출국을 해서 굉장히 일찌감치 덴마크로 가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현지에서 이제 여러 팀들과 연습 경기도 하고 뭐 평가전의 성격이었죠. 뭐 그런 경기들을 치르면서 이번 최종 예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4차례의 평가전을 이제 최종 예선 들어가기 전에 치렀는데 헤를레브 이글스, 레도불의 마이티 불스, 덴마크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두 팀과 각각 경기를 펼쳤고 이글스전에서 3대2 승리, 그리고 마이티 불스전에서 1대4 패전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 최종 예선에 참가하고 있는 프랑스 대표팀하고 또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2대0으로 앞서다가 이제 역전패를 당하면서 2대4 패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습 경기가 우리와 같은 F조에 있는 덴마크 대표팀과의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2대11로 좀 크게 패한 전적을 갖고 이제 최종 예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사실 그 덴마크 1부 리그 팀들도 지난 시즌 덴마크 1부 리그 총 9개 팀 중에서 7위 팀, 8위 팀, 최하위권에 있는 팀들 상대였고, 그리고 이 프랑스나 덴마크 이번 최종 예선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좀 맞붙는 그런 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예선의 어떤 분위기를 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경기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연습 경기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아주 좋지 못했죠. 네.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에 어쨌든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올림픽 어쨌든 본선을 노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덴마크 1부 리그 팀의 최근에 굉장히 하위권을 맴돌았던 팀들과의 연습 경기였잖아요. 예. 아주 쉽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좀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 수준으로 이 정도 클럽 팀은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 경기를 이겼지만 그 경기도 내용을 뜯어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결과까지 좋지 않았죠. 이러면서 우려를 이제 많이 자아냈었고 네.
프랑스전은 첫 두 골까지는 괜찮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역전패. 그리고 덴마크는 이거는 사실 뭐 이겨내 여지가 없는 완패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 불안감이 들었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이런 팀의 이 경기력으로 본선에 최종 예선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 냉정하게 별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의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프랑스전도 이제 슈팅 수가 한 20개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가 크게 열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코어적인 관점에서는 뭐 대등하게 싸웠다, 뭐 좋게 싸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경기 내용 이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더더욱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좀 우려가 많았던 좀 그런 연습 경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차례 연습 경기의 내용과 결과가 사실 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걱정을 좀 낳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진짜 본 경기, 최종 예선에서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갖게 되는, 좀 바람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8월 26일부터 F조 경기에 들어갑니다. F조 경기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랭킹 순으로 국가들을 소개해드리면 11위 노르웨이, 12위 덴마크, 19위 대한민국, 20위 슬로베니아. 이렇게 네 팀이 속해 있는 존재예요. 여기서 이제 1위만이 본선에 나가게 되죠. 뭐 결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제가 오늘 별로 티는 안 내고 있습니다만, 안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 F조 결과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참담한 마음을 좀 금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뭐 한 경기 한 경기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전이었습니다. 노르웨이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1피리어드 초반에 김기성 선수의 선제골이 5분 만에 나오면서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20초 만에 노르웨이에게 동점골을 허용을 했고, 또 거기에 2분여 만에 역전골까지 내주면서 좀 흐름을 넘겨주는 모습이었고요. 노르웨이가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도 각각 한 골씩을 추가를 하면서 최종 스코어 4대1로 노르웨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효 슈팅 수에서 49대9라는 엄청난 차이가 났고요. 메탈튼 골리가 출장을 했는데 4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45세이브를 했으니까 세이브 성공률로는 91.8%가 나왔네요. 메탈튼 선수가 또 분전했었던 그런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나라는 2일차에 덴마크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덴마크전 연습 경기에서도 한 차례 경기를 치렀고 9골차 패배를 당했던 바로 그 팀이었는데, 이날도 우리나라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출발은 좋았어요. 1피리어드 13분 만에 김기성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 됐는데, 1피리어드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1피리어드 53초를 남겨놓고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로 1피리어드를 마쳤어요. 2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분위기가 덴마크 쪽으로 넘어갔는데, 파워플레이 골을 연달아 우리나라가 내주면서 2피리어드에서만 무려 7실점을 했습니다. 여기에 3피리어드에서도 3골을 더 내줬고, 최종 스코어는 11대1이었습니다. 11대1로 덴마크가 10골차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도 유효 슈팅 수는 48대8이니까 뭐 노르웨이전과 거의 뭐 똑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메탈튼 골리가 선발 출장을 해서 7실점을 기록하고 31분 56초를 소화했군요. 황현호 선수가 나머지 시간을 소화한 모습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세바스티안 담 골리가 60분 동안 많은 뭐 세이브할 상황은 없었는데 1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는 일단 2패가 되면서 베이징 본선행은 좌절이 확정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전을 맞이했던 우리나라 대표팀이었습니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도 이미 2패였고 우리나라도 이미 2패였기 때문에 두 팀이 올림픽 본선은 좌절된 상태에서 이제 이 조의 3, 4위 결정전이다. 뭐 이런 성격으로 경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슬로베니아전에서도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1피리어드 종료 직전이었죠. 19분에 안진이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좀 기대감을 높였는데 2피리어드부터 또 상대에게 흐름을 넘겨줬어요. 2피리어드 중반에
슬로베니아가 연속으로 파워플레이 골을 성공을 시켰고 추가골까지 더하면서 이 피로드 중반 한 4분여 정도 시간 동안에 3골을 넣었던 슬로베니아였고요. 거기서 역전이 됐죠. 사실 우리나라도 추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3피로드 중반쯤에 연이은 파워플레이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뭐 1분 30초 정도의 그 5대3 파워플레이도 있었고 하지만 추격골을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 대표팀이었고요. 결국은 3피로드 종료 직전에 가서 상대에게 쇼트핸디드 엠티넷 골을 더 내주면서 최종 스코어 4대1로 이날 슬로베니아가 승리했습니다. 43대 18로 슬로베니아의 우세였고요. 이날 우리나라 배달튼 골리가 역시 나와서 풀타임을 소화했고 3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마티아 핀타리치 선수가 나와서 승리를 또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또 승리를 기대해 봤습니다만 결국 3패로 끝났습니다. F조 최종 순위를 지금 보고 계신데 덴마크 3승 1위, 노르웨이가 2승 1패로 2위, 슬로베니아가 1승 2패로 3위, 대한민국이 3패로 4위, 최하위의 결과로 F조 모든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3경기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3전 전패라는 결과. 글쎄요. 뭐 이번 최종 예선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이번 최종 예선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올림픽 진출,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는 하셨겠지만 좀 연습 경기 결과도 그랬고 내용도 그랬고 좀 걱정을 하기도 했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어려울 것이다.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더 좀 점수 차도 크게 나고 그죠? 내용적으로도 좀 많이 아쉬웠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굉장히 너무 좀 슬프다를 넘어서 좀 참담하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덴마크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오슬로 참사가 아닌가. 참사죠. 저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보통 저희가 뭐 축구 대표팀이나 이런 그렇죠. 야구 대표팀 뭐 무슨 참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좀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좀 이번 그 경기를 보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오슬로 참사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냉정하게 참사가 맞습니다. 이번 경기 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이현숙 기자님, 이번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어떻게 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3년 만에 원점에 복귀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3년 만에. 예. 그동안 2018년 동안 이렇게 좋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2018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한국 아이스하키 최정점을 찍었잖아요. 17년, 18년 이때. 네. 톱 디비전 자력 진출하고 그다음에 뭐 올림픽에서도 어쨌든 나가면서 전력 자체는 그때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막 카자흐스탄을 잡고 뭐 이렇게까지도 전력이 이제 확실하게 완연하게 올라온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요런 이제 증명까지 한 상황에서 저는 진짜 딱 3년 반 만에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예전이라 하면 올림픽 이전의 시즌이죠. 그러니까 올림픽 푸시를 받기 이전의 시즌.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2014년 정도. 그러니까 뭐 귀하 선수들이 합류하기 전. 기아 선수들 일부만 이제 있었던 시즌. 그때 있었잖아요. 뭐 라던스키라든지 뭐 스위프트 정도가 있었던 딱 그 시즌. 그 정도로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딱 들었던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과거로 회귀했다. 예. 참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에 진출하고 또 월드 챔피언십 탑 디비전 무대까지 밟았던 그죠. 그때가 영광을 누렸던 시기였다면 예. 이제 푸시를 이렇게 받아서 올라갔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내려올지언정 좀 천천히 이렇게 그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빠르게 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연습 경기 4번을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더군다나 뭐 덴마크 같은 상대는 이제 미리 한번 붙어보는, 그렇죠. 상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서로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 뭔가 연습 경기와 이번 최종 예선 본 경기를 좀 비교해 봐도 글쎄요, 뭐 좀 개선된 게 있었는가? 전혀 차이가 생각해보면 딱히 좀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전혀 차이가 없었죠. 이제 뭐 사실은 그 1부 리그 하위권 두 팀과의 경기를 제외한다고 놓고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 두 팀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 팀들 정도의 그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예. 그걸 제외하고 놓다고 보더라도 덴마크전 이제 9실점이 10실점이 된 거죠.
9골차 패배가 10골차 패배가 된 예. 거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 별 차이가 없었고 프랑스전도 저는 슬로베니아전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역전패를 당하고 뭔가 그 기회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그 연습 경기에서 붙었던 두 경기의 그런 이제 문제점이나 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나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느낌으로 졌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많이 우려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경기 양상이 다 똑같습니다. 이번 세 경기가 예. 뭐 이런 건가요? 선제골을 먼저 넣는다. 예. 그 이후에 역전을 당하는데 그렇죠. 그 역전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페널티를 범하고 상대의 파워플레이 골이 터진다. 예. 똑같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제골을 먼저 넣었다. 요거는 이제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 선제골을 넣으면은 어쨌든 전력이 약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키는 운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한테 다득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대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선제골을 넣으면 그걸 지키는 폴란드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벨라루스를 상대로. 예.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제골은 어떻게든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걸 살릴 만한 힘이 없다는 거. 지킬 만한 힘이 없다. 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선제골 넣은 선수들 전부 1라인 선수들이죠. 김기성, 김상욱, 안진이 라인. 예, 다 1라인 선수들이죠. 네. 어쨌든 이제 물론 어시스트에는 2라인이나 다른 라인의 선수들이 관여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골이라는 결과를 낸 라인은 1라인 선수들뿐이었다는 네. 겁니다. 그것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연습 경기 때부터 꾸준히 경기당 한 골은 해주는 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골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예. 골은 꾸준하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습 경기랑 차이가 없었다는 네. 거죠. 꼭 연습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이 꾸준하게 한 골씩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거 본선에도 똑같이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패한 부분이라든지 프랑스는 2대0 리드를 잡았는데 역전패한 부분도 슬로베니아전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그 슬로베니아도 이제 프랑스처럼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약점을 노출을 하면서 여지를 많이 줬단 말입니다. 프랑스전. 근데 프랑스전에도 두 골 이후에는 별로 그게 없었죠. 근데 슬로베니아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런 느낌에서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선제골을 득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 직후의 플레이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매번. 그러면서 네. 바로 다음 시프트의 위험한 찬스가 세 경기 모두 나왔습니다. 네. 그게 첫 경기에서는 그 노르웨이전에서는 20초 만에 실점까지 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아이싱 하면서 공격지에서 노르웨이가 공격지에서 페이스오프를 가져갔는데 레순 선수가 그냥 슬랩샷 스크린샷 넣으면서 네. 바로 동점 나왔고요. 그 다음 덴마크전 같은 경우에도 동점으로 연결만 안 됐을 뿐이지 그 경기에도 그 다음 시프트에 바로 그 옌센 선수가 엄청 날카로운 슛을 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슬로베니아전도 티차르 선수인지 사볼리치 선수인지한테 바로 그 다음 시프트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허용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는 경기력이 정돈이 되지 않았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조금 이제 들뜬 그런 마음에서 빈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약점이 세 경기 모두 나왔다라는 거. 네. 요것도 예 결과적으로 막 썩 좋지가 않았죠. 뭔가 저희도 오늘 세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쪼개서 이렇게 경기별로 뭐 좀 리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세 경기의 경기 패턴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선제골 후에 우리가 역전패를 당하는 세 번째 그렇죠. 역전패로 끝났잖아요. 이 역전패 과정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뭐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할 만한 좀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뭐 1라인 외에는 지금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 뭐 거기에 사실 파워플레이 기회도 우리나라가 꽤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 이렇다 할 장면을 사실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예. 예. 뭐 실제로 파워플레이가 왔는데 슛도 하나 못 만든 파워플레이도 많았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상대 진영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조금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경기력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다른 세 팀들과.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그 상대 팀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레벨 차이가 좀 분명하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경기를 보다 보면 선제골을 넣었다. 뭐 동점골, 역전골을 허용했더라도 이거는 좀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지는 이 경기는 뭔가 좀 잘만 하면 뭔가 좀 풀리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경기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런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진짜 어렵다. 네. 네. 진짜 사실이 그런 그렇잖아요. 생각이 좀 절로 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그렇죠. 대회가 없고 리그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몸 상태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다는 그동안의 시간들, 그런 게 누적된 결과 뭐 이런 것들 좀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 네. 뭐 여기에 뭐 귀화 선수들이 이제 대거 빠지면서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부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뭐 사실 그 부분에서는 그 실전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 드러난 문제가 저는 경기 내에서도 많이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그 팬데믹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다 코로나 탓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이 지금 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가속화시킨 건 맞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다 안 됐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실전에서 굉장히 많은 부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아시아 리그가 열려서 그런 부분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돌아가지 못했고 팀이 하나 없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국내 대회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경기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이걸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는 하프 시즌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이제 뭐 20경기라도, 못해도 20경기 정도는 진짜 했습니다. 이제 뭐 거의 그 플레이오프만 중단인데 뭐 그런 리그, 뭐 리그마다 유럽 상황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 정도는 어느 정도는 치러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지난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실전 감각의 부족, 이게 본 경기에서 전 치명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인 한계가 굉장히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경기 2피리어드, 3피리어드 갈수록. 그렇죠. 어떻게 1피리어드는 틀어막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2, 3피리어드부터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빈틈에 노출이 되고 실점이 쌓이고 따라갈 수 없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이 오니까 평소에도 안 하던 실수까지예요. 뭐 기본적인 D2D 패스를 못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기속적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거를 못 잡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슬로베니아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도 앞선 두 팀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고요. 슬로베니아가 그런 부분에서 공략할 여지가 있고 게다가 페널티도 굉장히 많았죠. 앞서 그 서머리에도 언급이 들었듯이. 근데 사실 거의 동일한 찬스가 나왔는데 5대3 저쪽도 5대3 이쪽도 5대3 이런 느낌으로 동일한 찬스가 시간만 다르지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 결국에 못 살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2017년 정도 팀이었으면 저는 이거 살렸다고 보거든요. 살려서 추격을 하고 뒤집을 수도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뭐 장담 못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적어도 뭔가 좀 다른 그림을 만들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실전 강화가 부족하면서 체력적인 한계가 노출됐다.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끝까지 유지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기인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결국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죠? 그 실전의 부재.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이런 실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상황까지 100%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같은 부분에서 대응이 안 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흐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극복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멘탈적으로 약간은 예전 팀들보다 좀 부족한 이런 느낌이 드러났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쉽사리 우수수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세 경기가 다 그랬죠. 그 노르웨이전도 동점골, 역전골 굉장히 짧은 시간에 허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덴마크전 2피리어드 7골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전도 5대3 파워플레이 기점으로 5분 만에 3골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똑같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그 실전에서만 싸울 수 있는 이런 멘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약점을 노출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한 골을 먹고 동점을 먹었어도 앞으로 괜찮다, 희망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선수들이 그런 그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멘탈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안 느껴졌습니다. 이번 네. 그 결과도 이렇게 똑같은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실점, 다량 실점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아시아리그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게 되면서 국내 리그가 없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이번 그 결과를 통해서 더 한번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선수라면 응당 뛸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되고 경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또 한 번 강조를 하게 되고 아까 뭐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게 네. 사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저마다 강구책을 찾았어요. 그렇죠. 뭐 리그를 뭐 축소하기도 일정을 축소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이번에 상대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해 왔고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리그를 치러 왔고 우리나라만 유독 우리나라가 이번 그 12개의 나라 중에 유일한 비유럽 국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만 유독 실전을 제대로 최근 한 2년 가까이 치르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경기력으로 그대로 좀 나오지 않았는가. 네,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종 예선을 마치고 귀국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8월 31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9월이에요. 9월부터 우리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국내 선수들 무슨 경기를 어떻게 뛸 건지 이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진짜. 네. 하루라도 빨리 이 실전 무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이 말씀 드렸는데 올림픽 예선 끝난 다음에 뭐 할 거냐. 네. 좀 빨리 뭔가 좀 일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이 바로 이 공백이 길어지지 않고 바로 다음 경기를 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좀 생기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팀이 또 없잖아요. 뭐 어떻게든 만들어야죠. 예. 실업팀이 2팀밖에 없다지만 그렇죠. 어떻게든 쥐어짜야죠. 여기 두 팀끼리 뭐 48경기를 붙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돼요. 뭐 아시아리그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도 좀 많은 논의가 있긴 할 거예요. 예. 이 아시아리그도 이제 조만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12월 재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흐름 봤을 때는 일본 확진자나 국내 확진자 봤을 때는 12월 아시아리그 개막이 좀 전망이 어둡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시즌과 거의 똑같은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뭐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이제 개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느낌이라 예.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리그가 안 되면 국내에서 우리끼리라도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빨리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아까 로스터 소개를 드렸는데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귀화 선수들이 빠지면서 젊은 선수들이 대거 좀 합류가 돼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력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예. 전력적인 부분만 딱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사실 이렇게 젊게 뽑은 부분은 의의 자체는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런 귀중한 경험치를 어린 선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저는 전력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얕아졌죠. 뭐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예, 부분이 그 부분은 아닌가 어쩔 수 싶습니다. 없죠. 예, 뭐 세대 그런- 교체라는 거는 필연적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있긴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귀화 자원들이 돌선 빼면 다 빠졌다라는 네.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진 깊이가 이제 사실 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1, 2라인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격 1, 2라인. 다 올림픽 세대 선수들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라인은 그 팀의 공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들이잖아요. 근데 다 올림픽 세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성, 김상욱, 안진이 여기에 조민호, 신상우. 예. 네. 물론 이제 3경기에서는 이제 신상우 선수가 3라인을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긴 했지만, 뭐 그 외에도 뭐 박진규, 뭐 올림픽 세대들 그죠? 좀 있죠. 예. 뭐 이동구 선수까지 수비. 이동구, 예. 예. 그런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올림픽 세대가 1, 2라인 대부분 주축으로 뜁니다, 지금. 그런 부분. 근데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1라인 선수 제외하면은 득점 못 올렸죠. 예. 앞서 이제 경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기성, 김상우 선수가 여전히 이번 국가대표팀에서도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좀 돋보이는 선수들이 김기석, 김상욱 이 두 선수를 또 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득점도 득점이고. 예. 뭐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두 선수가 팀이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관리 잘했는지 이런 부분을 딱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네. 경기를 보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그죠? 그게 놀랍죠, 굉장히. 이게 이 선수들이라도 이렇게 득점을 하고 이런 게 참 좋은데, 다행이긴 한데, 아니, 어떻게 이 소속이 없고 경기를 한 경기도 안 뛰고, 공식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들이 제일 잘 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죠? 예. 딱 그랬었죠. 그것도 어떻게 이게 참 보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렇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좀 실전의 부재 같은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기성, 김상욱 선수는 예전부터 정말 자기 관리 좀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더 이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그 실전 같은 부분이 리그를 뛴다든지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몸은 만들어지잖아요. 이 리그를 뛰고 팀에 소속이 돼 있고 훈련을 하고 네. 체계적 물론 이제 할라이나 이런 소속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단 말이죠. 리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요 선수들을 아직까지도 대체할 자원이 안 나타나는 거. 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이제.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1, 2라인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나이가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대표팀 생활이. 지금 뭐 신상훈, 안진희 선수도 이제 거의 이제 30 30대입니다. 예. 그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올림픽 세대 6명이 딱 1, 2라인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있어서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세대 교체가 되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이제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수비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요런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선수진 깊이가 약해졌다라는 부분 좀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좀 젊은 선수들을 많이 이제 써보자라는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까지는 뭐 어떻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력적으로 약해진 부분은 사실이고요. 기화 자원을 3장이나 기용했던 포지션이잖아요, 여기가. 수비. 네. 물론 이제 공격도 3장을 기용을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의 3장 쓰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확실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노출이 됐고, 확실히 뭐 순간순간 판단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군만 같은 부분에서도 약점을 좀 많이 드러내면서 조금 더 아직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앞서 말씀드린 좀 유럽 1.5티어 팀들이라든지 예. 전 세계 학기 1.5티어 팀들과도 격차가 좀 난다라고 밖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네. 뭐 그 수비 지역에서 보드 근처에 판단을 하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공격적인 기여 같은 부분도 부족했고 수비 지역에서의 그런 커버리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과제를 남긴 그런 그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약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됐죠. 분명히 최종 예선이라는 무대를 쉽게 밟을 수 있는 무대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의 의의는 있지만 그래서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된 부분에서 경험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한계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표팀에 한 5-6명 정도 대학생 선수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발탁이 돼서 유럽의 강한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험을 했는데 뭐 이 선수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대표팀에서 정말 뭐 주축을 이뤄줘야 할 선수들인 거고요. 하지만 그보다 이제 더 시급한 건 지금 기존에 이제 30대 그렇죠.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전력이 과거에 비해서 뭐 약해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다시 세계 무대와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대표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발표된 것들도 있어서 박힘찬 PD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박힘찬 PD님이 이번 대표팀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네. 좀 아쉬웠어요. 아니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쉽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난 과거 뭐 18년 때나 네. 19년도 세계선수권 때에 이제 다 한 번씩은 만났던 상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없었고 네. 슬로베니아전만 이제 그때는 한번 우리가 2년 전에 세계 선수권에서 이겼던 상대인데 네, 역전 드라마를 썼었는데 이번에 졌어요. 이번에는 아쉽게 져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고 네.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쉽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상대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진짜 탑 디비전에 항상 상주해 있는 팀들이고 뭐 우리가 진짜 정점을 찍었을 때 한번 만나봤던 상대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만나기 힘든 만큼의 레벨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예, 그리고 뭐 노르웨이나 덴마크 팀들은 항상 전력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말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드는 또 안타까운 생각은 이 노르웨이나 덴마크, 뭐 슬로베니아 이런 좋은 하키 강국들과 또 앞으로도 좀 많이 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올림픽 최종 예선을 언제 뛸 수 있을까라는 좀 당장의 또 그런 걱정도 드네요. 그쵸. 이번에는 최종 예선 직행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제 올림픽 출전이라든지 이런 랭킹 포인트가 다 빠지고 나면 진짜 밑에서부터 예선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예, 뭐 그 부분도 좀 평창 아쉽네요. 이전에 원래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 이번이 처음이었고 네. 예, 이렇게 막 밥 먹듯이 드나드는 문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평창 이전 아까 이현숙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생각을 하고 다시금 쌓아 올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었고요. 예. 예, 팬분들도 너무 뭐 다른 분들은 뭐 눈이 높아졌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법도 한데 예, 뭐 한때 좋은 추억으로 남기면 아, 다시금 D1A부터 예, 한 발짝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디비전 1 그룹 A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세계 선수권을 내년에 하겠죠. 한다고 보는데 할 것 같죠. 네. 일단은 여기부터 사수를 하고 사실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디비전 1 그룹 A에서 강등되는 거 굉장히, 아닌가 예, 라는 좀 도전적인 걱정도 사실 들어요. 지금 과제가 경기력을 봤을 있죠. 때. 예. 네. 근데 뭐 충분히 이제 올림픽 세대들이 뭐 지금 남아 있는 세대들 그리고 뭐 지도자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는 네. 세대들 포함을 해서 예,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면서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정말 최고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티어는 아니지만 한 1.5티어 레벨의 예, 그런 강력한 상대들을 만나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예, 거기서 그냥 좌절감, 패배감만 갖고 올 게 아니라 예,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자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고 돌아와서 다시금 힘을 내서 D1A를 준비하면은 뭐 일부 분들이야 뭐 강등 걱정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금 예, 탑 디비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예. 과거에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기점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과와 발전을 일궈냈듯이 저는 이번에 이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의 실패, 예. 이 결과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표팀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일단 일정 나온 건 없고. 그렇죠. 내년 네. 세계선수권 일정 외에는 없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U20 대표팀 선발 캠프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뭔가요? 일단 지금 가장 뭐 연령대 대표팀 포함해서 가장 먼저 다음 시즌 대회가 이제 12월 달에 있을 예. U20 세계선수권이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U18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자 대회도 있고 남자 대회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올해 안에 이제 가장 코앞에 닥친 12월에 U20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에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뭐 확정이다 아니다라고 공지는 안 돼 있는데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전에 이게 확정 공지가 뜬다고는 하는데 뭐 올림픽 예선 치러진 것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D2A에도 우리나라 빼고는 다 유럽 팀이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도 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월에 있을 세계 선수권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의 과정이 될 텐데 네. 코칭 스태프 구성도 새롭게 됐네요. 예, 지난주에 공지가 떴죠. 네. 예. 안양한라 김우재 코치가 감독으로 예, 선임이 새롭게. 됐고요. 그다음에 하이원의 안현민 감독이 코치 자리로서 예, 보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새로운 코칭 스태프의 구축과 함께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U20 남자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선발 캠프를 한다라고 공지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뭐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대학교 1학년생들이 거의 주축이 될 텐데 뭐 이번에는 뭐 연령과 상관없이 실력이 좋으면 다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예. 예, 좀 더 항상 과거에 막 그런 틀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념들이 좀 깨지고 좀 새롭게 그리고 감독 코치님들 얼마 전에 만나봤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투지가 넘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번 선발 캠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12일부터 이제 고려대 아이스웨이 링크에서 이번 선발 캠프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좀 악조건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안에서 좀 대회를 준비하는 첫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U20 대표팀도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리고 남자 대표팀 최종 예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도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있죠. 예, 뭐 여자 대표팀은 지금 2차 예선도 아직 치러지지 못해서 네. 원래는 이제 강릉에서 치러지는 일정이었는데 계속 연기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10월에 강릉에서 여자 2차 예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참가국들은 보시는 것처럼 영국,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와 함께 4개국이 한 조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조 1위만 최종 예선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우리나라 강릉에서 펼쳐지는 예선은 2차 예선이 되겠고요. 네, 예, 우리나라가 이제 랭킹이 제일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홈 경기로 치러지게 되는 네. 거고 우리나라, 영국,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4팀이 참가해서 1위 팀만 네, 최종 예선에 올라가는 거고 최종 예선에서 또 1위를 해야 베이징 올림픽에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험난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모르겠어요. 최종 예선은 뭐 워낙 강국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이 2차 예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예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도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당당하게 최종 예선에 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여자 대표팀도 뭐 평창 이후로 어느 정도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세대 교체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다져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남자 대표팀은 이제 뭐 안양한라나 하이원이나 뭐 과거에 대명도 있었고 예, 실업팀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경기력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가 수월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여자 대표팀은 그런 환경 자체가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그냥 대표팀 오직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학생 선수들이나 뭐 일반 선수들, 뭐 수원시청 팀이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까지 포함을 해서 훈련을 하기에는 말 그대로 훈련만 가능한 거고 예. 뭔가 실전 경험을 쌓기에는 지금 그 전에는 뭐 중학교 팀들이랑 대회도 같이 참가를 해서 번외 게임으로 치르고 뭐 고등학교랑 친선 게임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 학생들 대회도 다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경쟁을 하고 기량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2차 예선만큼은 홈이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좋은 성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할 팀이 없고 뭐 여전히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공식 경기도 없고 공식 대회도 없는 여자 대표팀의 그동안의 과정이었을 텐데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이 2차 예선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 상대들인 만큼 부디 1위를 해서 이 11월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최종 예선이. 바로 있습니다. 네. 11월에 이 최종 예선에서도 또 한 번 볼 수 있기를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이제 참가국이 기존의 8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조편성 나와 있는 걸 보면 세계 랭킹 6위까지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이제 ROC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죠. 스위스, 일본까지 세계 랭킹 6위까지는 이미 이제 올림픽 본선에 나가 있고 네. 여기에 개최국 중국까지. 그래서 7개국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3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데 이제 2차 예선부터 갑니다. 우리나라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여자 대표팀도 응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이 이제 앞서 말씀 주신 U20 남자 대표팀의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 네.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이제 대회가 치러지지 못했고 그 대회가 그대로 이제 이번 12월에 치러지는 거고 그 전 대회에서 이제 강릉에서 치러졌었죠. 네. 우리나라 대회가. 그래서 D2P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전승 우승을 하고 승격이 돼서 D2A에 속해서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치러지는 디비전 2 그룹 A인데 이탈리아, 영국,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페인을 상대하게 되는군요. 네. 여기서 1위 팀만 승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일본이 전승 우승을 하면서 D1B로 승격을 했었고요. 네. 우리도 빨리 쫓아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상대하는 국가들 이름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성인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에서는 많이 이겨보기도 하고, 그랬던 팀들인데, 네. 이게 20세 대표로 내려오면서는 또 이 얘기가 판도가 좀 달라진 것 다르죠.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코칭 스텝도 구성이 됐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선발이 돼서 도전하는 무대다 보니까 깜짝 이변으로 승격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네. 네. U20 대표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많은 분들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국내 대회 네. 참 목말랐는데 고교 리그가 드디어 시작된다고요?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개최가 되는 고교리그고요. 계속 뭐 연기 지금 두 번 그랬었는데. 정도 연기가 됐었죠. 네. 5월 예정이었다가 7월로 미뤄졌고 7월에서 다시 이번 9월로 미뤄져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번에 울산과학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풀리그로 진행이 되고요. 9월 네. 2일부터 7일까지 네. 10경기가 치러집니다. 울산에서. 네. 결국 이제 수도권에서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울산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예. 그럼 이게 지금 1차 리그인가요? 그렇죠.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차 리그, 3차 리그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왔고. 미정이긴 어떻게 한데. 될지 몰라서. 예, 그렇죠. 지난해에도 2차 리그까지만 하고 3차 리그는 치러지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교 선수들 3학년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제 입시 문제가 걸려 있고.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이게 고교 리그를 치르지 못하면 이거 입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참 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입시를 어쨌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리그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글쎄요. 일단은 1차 리그라도 출발을 해서 참 다행이긴 하고요.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2차, 3차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뭐 제일 좋은 네. 거는 왕중왕전. 겨울까지도 해가지고 네. 뭐 입시랑 상관없이 대회를 계속적으로 치러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선수들도 좀 경기를 빨리 공식 경기 했으면 좋겠고. 원래 대학도 유리그가 9월 개막 예정인데 소식으로는 또 연기가 된다라는 소식이어서 네. 그만큼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욕심대로 또 대회를 치르기도 뭐하기도 하고 네. 시국인지라. 그래서 참 뭐 협회분들이나 뭐 중고연맹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네요. 빨리 이 상황이 타개가 돼서 네. 좀 마음 편하게 대회를 지켜보고 응원할 네.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온더스포츠에서 라이브로 보실 수 있죠? 키아라운지 해주시죠. 채널, 협회 키아라운지 채널하고 저희 네. 온더스포츠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경기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코멘터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저 혼자 내려가서 카메라 한 대로 찍다 보니까 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디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네.
대회가 치러지는 게 어디냐. 네. 그래서 그 하키에 대한 그 목마름에 조금이나마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경기 일정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나 뭐 온도스포츠의 네, 저희 SNS를 SNS도 보시면 될 올려놨고요.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찬 PD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또 중요한 공지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회에 저희가 잠시 예고를 드렸지만 온도스포츠 개편했습니다. 이미 네. 시작이 됐어요. 네. 그 개편 내용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예쁜 CG와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은 내용은 가져보겠습니다. 아니고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네. 저희가 뭐 타이틀이나 구체적인 포맷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네. 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뭐 사무실도 없고 그 스튜디오를 꾸며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끼리 회의를 거듭하면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광식 코치가 함께하고 있는 예, 하키스쿨 오광식의 하키스쿨 첫 회 많이 보셨나요? 네, 조회수 처음 나왔던데 3일 만에 오광식의 하키스쿨이 1000뷰를 넘는 걸 보고 우리 비하인드넷은 한 달 동안 걸려있는데 300뷰인데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네. 오광식 코치의 지인이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네. 알 수가 있었고, 네. 예, 하키의 그런 기초적인 단계, 기본적인 정도의 하키를 이제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네.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 미니링크에서 각자 사비 털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좀 더 잘 되면은 뭐 실제로 동호회분들, 초보자분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뭐 선수분들을 모셔서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어요. 뭐 슛블럭 장인 모셔다가 슛블럭 어떻게 잘하나, 슬랩샷 장인, 뭐 김혁선 씨 모셔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슬랩샷 잘 되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정말 나중에 가서 할 것들이고 일단은 기초부터 닦아나가는 그런 컨텐츠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저희가 월수금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비하인드넷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를 고정을 해서 앞으로는 네. 비하인드넷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가 된다는 점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처럼 뭐 매주 컨텐츠를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예, 뭐 한 번 촬영을 해서 뭐 2주치 분량을 뽑아서 나눠서 업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스트가 새로 출연을 해서 뭐 한 주가 더 채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좀 국내 안에서의 그런 전반적인 하키 이야기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하키 시그널이라는 새로운 신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NHL만 이야기하는 NHL 전용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하키 시그널이라는 네. 타이틀이 정해졌습니다. 타이틀을 뭐 연석 기자님이나 저나 김태원 아나운서 세 분 모두 아이디어를 냈지만 일단 제 거는 먼저 일찌감치 탈락을 했고요. 연석 기자님 아이디어와 김태원 아나운서 아이디어 두 가지가 격돌을 했는데 예, 공평하게 룰렛을 돌려서 룰렛을 돌려서 나온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게 바로 이제 하키 시그널이라는 예, 타이틀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비하인드넷이나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NHL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하키 시그널 예, 앞으로 이제 이 하키 시그널은 매주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매주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개막이 얼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맞춰서 매주 한 개의 디비전씩 해서 프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현석 기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경기 리뷰라던가 아니면 프리뷰, 그다음에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리 예고를 드리면 9월 13일 월요일 네, 저녁 6시에 NHL을 이야기하는 하키 시그널 첫 회, 네, 1회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바쁩니다. 그래서 예, 몸이 하는데 컨텐츠 3개나 하고 있는데 네. 또 더 레슬링, 더 레슬링 하고 예, 있어요. 번외지만 저희 채널은 아니고 네. 채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 뭐 우회사가 있으면 좌회사가 있는 것처럼 네. 예, 또 새롭게 파생된 채널이 있는데 레슬링 네. 관련 채널이 또 신생 채널로서 만들어져서 지금 벌써 2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 더 레슬링이라는 채널이고 아마 저희 채널 밑에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재생 목록으로 해서 또 담아놨으니까요. 네. 예, 또 레슬링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나 계시면은 예, 참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편 안내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하키 시그널, 수요일에 비하인드넷, 금요일에 하키스쿨. 네.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수금 단위로 하키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네.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일단 벌려놨다는 거. 네. 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꼬박꼬박 그게 챙겨보셨으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고 좋겠습니다. 많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네, 했는데 뭐 반응 없거나 안 보거나 네. 이러면- 하키스쿨만큼만 나왔어도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 NHL 가지고 하키스쿨만큼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국내에서. 하키스쿨이 지난주까지 해서 $2 수익이도 하는데 뭐 그건 자체해서라도 네, 네. 뭐 그 정도 뷰만 나와도 예, 충분히 힘을 얻고 계속 네.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보겠고요. 박윤자 PD님 몸은 하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울산 출장 또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예, 내일 모레 바로 내려가야 돼요. 잘 다녀오셔서 또 재미있는 울산에서의 고교리그 이야기 또 갖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윤자 PD님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